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 이사님을 섭외를 2주 전에 엄청 바쁘셔서 입도 선매를 해주셨죠. 오늘 꼭 뵙고 싶어가지고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는 텔레비전 앞에 4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사님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집에 TV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항상 KBS 분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그 시청용어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아침 6시 21분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저는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년 상황이죠. 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12월 3일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 이후에 네. 이 이른바 내란 사태로 규정됐던 국가적 혼란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극복했다. 물론 아직 내란 극복의 과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산적한 숙제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권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 혼란을 극복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해 있다. 뭐 이런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수적인 정책 의제들이 지배를 하고 강요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진보적인 정책 의제들이 입안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컨대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서 민생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아무래도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교 안보적 측면에 대해서 단 1분 1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들이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남북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철학이 다른 정부가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혼란들과 어떤 보수적인 방향으로 뒤틀려 있던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나 정책들을 다시 좀 뒤로 돌리고 원위치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특히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외교 안보적 위험 시기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 속에서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아마도 앞으로의 정책적인 면에서도 실용주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했습니다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 가봤는데 무덤 같다. 사람도 아무도 없고 컴퓨터 하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네.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감정 상태까지 빙의할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뭐 여러 가지 착잡한 느낌,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는 일단 첫 단추, 첫 단계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놓여 있는 과제들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는 상황인 것은 맞다. 우선 정권 교체를 성공했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일 뿐이다. 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문을 열었을 뿐인데 그럼 문을 열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우선
우리 앞에 놓인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구조 개편 문제, 검찰 개혁 포함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죠.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딱 남았습니다. 정확히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선거를 준비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와 더불어서 시도지사 회의를 국무회의와 거의 동급으로 본인이 운영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네. 지방 혁신, 지방 권력 개편 이런 문제들의 지방자치 개혁 이런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제들을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 3개가 처리가 됩니다. 뭐 예. 방송법도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 특검법의 핵심은 뭐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그리고 내란이라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정치가 양극화돼 있고 진영 간의 대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또 국민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특검법을 통해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매일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수락 연설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정치적 대결 구도를 좀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내란과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50%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만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 정치적인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오늘 중도 실용 강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산적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국민의 상황을 봉합하고 싶으셨어있는지 오늘 첫 행보가 여야당의 대표들과 오찬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복잡하고 마침표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투표를 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국가적인 혼란에 대한 극복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사실 원론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국가적인 어젠다라든지 그 시대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특정 후보, 양 진영의 후보에 대한 호불호,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만 지배했던 선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냐면 실행력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정권을 운영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로 무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이 민주당 지지층이 가졌던 갈망, 안타까운 부분 혹은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투영되면서 그러한 내란 사태와 결부가 되면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서 거기에 적합한 리더십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선택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갔던 측면들이 있다. 네. 또 하나는 이건 국민적인 갈망의 측면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정치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지난 조금만 시계를 되돌려 보면 지난 총선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과가 날까?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뭐 공천 학살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했지만 결국 결과는 압승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말이 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측면들인데 이게 단순히 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거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선거의 제왕이 된다라는 것은 행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핵심적인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준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늘도 하셨었고 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취임 선서라고 할 만큼 취임식 단어란 또 못 쓰게 할 만큼 약식으로 오늘 취임 선서를 하셨는데 그 끝나고 나서 오찬 장소로 갈 때도 걸어서 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곳에 모든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막지 않고 경호를 하지 않고 경호는 했겠죠. 근데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보도 좀 보이면서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락연설도 그렇고 오늘 하루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선 선거 과정에서는 방탄유리, 방탄복 해서 뭐 야당에서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하고 뭐 그랬던 측면들이 있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과 당선되고 나서 오늘 취임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훨씬 더 거리감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첫 행보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당선 수락 연설을 했는데 뭐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5가지 키워드라기보다는 5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사명이라는 표현도 쓰신 것 같은데 내란 극복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길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네. 내란 극복의 과제를 첫 번째로 꼽았고 실제로 내일 임시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처리된다면 뭐 무난하게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이에요. 예.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 지난 5월 25일이었던가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데 아마 그날쯤 비상경제 대응 TF를 당선되면 즉각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비상경제 대응 TF가 하는 일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국가적인 역량을 쏟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통상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폐업 떠들고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푸는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 물가 문제를 비롯해서 환율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표현이 한 30조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추경 지금 편성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들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참사, 뭐 이번에도 또 뭐 선거 과정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전 문제라든지 참사
문제들을 좀 그 이슈들이 없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하셨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것을 국가의 제1 책임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표현이 됐고요. 예. 그 네 번째로는 이 부분이 이전 정권과 차별성. 그러니까 1, 2, 3번은 뭐 1번은 뭐 아주 예외적인 거고 2번이나 3번은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사실 네. 경제 살리기나 민생 극복 안전한 나라는 보수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북 관계가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단절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단절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위성락 안보수석도 지금 지명을 한 상태고 위성락 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 화해 협력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과 위성락 안보수석 이 파트너십이 이 남북 관계의 복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상 대중관계의 정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카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 통합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피부로 느끼는 측면에서는 가장 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통합의 문제. 네네. 예.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뭐 내란 종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 나갈 건데 일단 내 피부하고 관련돼 있는 게 민생, 경제 이거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건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생 지원금을 비롯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소비 진작 정책들을 하게 된다면 우선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한숨을 돌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을 비롯해서 여러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영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노년층의 일자리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연소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제조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 당장 직면한 것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있는 것이고 예. 중국과의 디커플링 3년으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된 측면들도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과제들도 또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푸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예. 적어도 1년 이상 뭐 꾸준한 접촉과 신뢰 회복의 과정,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후 2시에 첫 인선을 직접 하셨어요. 두 분 아까 말씀하신 분 이제 빼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인선을 하셨는데 이 인사를 보고 잘했다 싶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최근에 여의도 일대에서 유행하는 말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김민석 의원이 17, 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가 이제 총리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당 수석 최고위원을 거쳐서 총리까지 올라가서 또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 전 후보죠 이제 전 네. 후보도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전광훈 목사의 후광을 얻고 장관도 했다가 대선 후보까지 되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여의도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김민석 지금 의원의 총리 지명은 굉장히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초에는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를 발탁해서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밖에 민주당의 중진급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하마평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선택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동안 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합을 맞춰왔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란 사태를 사전에
예견하고 경고했던 최초 인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그 김민석 수석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평가 중에 아주 시사적인 부분이 항상 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건 최고의 찬사거든요. 예. 사실은.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당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사안이 이슈가 터졌을 때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 입장에서는 참모 중에 최고 참모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 그 시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아주 지도급 인사 중에 한 분이 김민웅 교수이자 목사인데 네.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조직들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추천이 많았던, 그래서 아마 그런 열성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취임 초기에 어떤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지층, 핵심 지지층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시겠지만 인이 마음대로 해 이런 그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 초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새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기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쏠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앞으로는 용산에서는 최대한 짧게 있고 싶으실 것 같은데 빨리 청와대로 가고 싶으시겠죠? 준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관광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 시설이 공개가 되고 방문객들도 지금 이제는 좀 제한이 되겠지만 이런 관광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네.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작업 또 여러 철거됐던 시설이나 설비들에 대해서도 다시 이걸 복원하는 작업들 돈도 들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에서 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로 옮겨서 아마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 집무실 이전 이런 것까지 한다고 했을 때 용산 찍고 청와대 찍고 다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5년 동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이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이상한 게요. 용산에 누가 당선이 됐든 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컴퓨터 한 대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거기 파견 공무원들도 돌려보낸 상태고 이런 정권 인수인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것은 익히 알았지만 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 역시나 이렇게 무책임하구나. 국정을 담당했던 3년 동안 국정을 담당했던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어떤 소명의식도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득표율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2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이가 8.34%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도대체 두 자릿수가 나올 것이냐 한 자릿수냐 근데 한 자릿수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이거는 분석하십니까? 일단 49.42%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내란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거죠. 이 대선이 왜 치러졌느냐 원인 제공을 사실은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이 100%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선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탄핵 찬성 여론 70% 최대 80%까지 육박했던 그런 여론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과반 득표에 성공한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후보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 김문수 후보를 보수 유권자들이 떳떳하게 지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내놓고 저 김문수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수 유권자는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광훈교나 선거 부정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보수 유권자가 아니라면 보수 유권자들도 사실 나 김문수 지지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이번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질문 주셨던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젓가락 사태 가 있었고 아마 깜깜이 기간 중에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 발언 TV 토론에서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상실했을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두 자릿수를 넘기 어렵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일단 어렵다고 저는 봤고 이준석 후보의 평소의 캐릭터로 봤을 때 결코 안철수가 걸었던 길을 또 걷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자존감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완주할 가능성이 크고 또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한 10% 여론조사 지지율이 있는데 단일화를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5 내지 6%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해야 단일화를 했을 때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10% 중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한 55에서 60% 정도밖에 김문수 후보로 이전 안 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큰 그릇으로 보면은 대략 절반 정도만 김문수 후보로 이행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10% 이상 격차가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 한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할 거고 단일화를 안 한 채로 가게 되면 결국 보수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조금 두 자릿수를 넘기 어려웠고 실제로 젓가락 발언과 같은 본인의 실수로 상당히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보수 내에서 일정한 가치까지 훼손해 가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패배자를 둔다면 이준석 후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진보 정당의 재건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0.98% 1%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2%를 조금 상회하는 득표를 했고요. 정의당이 개편되면서 이제 민노당으로 변천이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 진보 정당의 가능성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특히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진보당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사실상 민주당 선거 캠프에 하나의 위원회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최소한 진보 진영 내는 민주당 중심으로 구조화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권영국 후보가 민주당과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진보적 의제를 내놓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는 민주노동당에 합류했던 노동당 출신 당원들과의 내부 분열 양상도 보여져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선거가 끝났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선택도 좀 취약했고 내부적인 갈등의 치유도 있고 전체적인 진보 진영의 파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서 상당한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